자, 오늘 볼 게 이제 2편이에요, 2편. 2편 그 법 이름이, 한번 봐봐요. 법 이름이 좀 긴데,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318페이지. 제일 위에 그 페이지요. 318페이지 그 페이지 넘기지 말고. 제일 위에 뭐 2편에서 법의 이름이 나와요. 한 가지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의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법령 이렇게 된 거. 318페이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한 7문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한 5문제였는데 작년에는 5문제가 뭐예요? 더 나왔지. 7문제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크게 제도는 저는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4가지가. 첫 번째, 그 제목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요. 제일 위에 제목.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별도의 제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외국인 특례가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제도 자체가. 그걸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는 이제 양이 되게 많잖아요. 조문이 되게 많은데 실제 이제 중요한 틀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배우는 내용이 요 정도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핵심적 내용이에요. 핵심적 내용. 응? 여기가. 그럼 1월 달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1월 달에 공부할 내용은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공부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 4월 달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넓혀서 공부하니까 지금보다 공부 양은 늘지요. 양이 늘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이게 2번 남았어요. 근데 그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빨갛게 칠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11월, 12월 달 배운 게 뭐 별로 배운 것 같지 않지만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 2, 3, 4, 5월 달부터는 이걸 넘진 않는데 5, 6, 7, 8, 9, 10 갈수록 이 빨간 거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씩 넓혀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예?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고.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요때 한꺼번에 하면 힘든 것을 남겨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데, 꼭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넓혀서 이제 5, 6, 7, 8, 9, 10 할 때는 요 빨간 거에다가 조금 이제 들어간 건 내용 중에서 요거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해요?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게 잘 안 나오는데 한 번 정도 해갖고는 시험에서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좀 포기 비슷하게 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버리는데 이 빨간 것만 갖고도 시험 합격하는 점수 8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야지 합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부분은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것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려면 2년 정도 계속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이건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요 중에서 콕 집어서 조금 넓힌다고요. 5, 6, 7, 8개.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의 대부분은 11월, 12월 달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안 믿겨지죠.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저는 알죠. 자, 거래 신고 제도는 요게 다예요. 시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적합하다고 봐요. 먼저 거래 신고 제도 한번 볼게요. 칠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그 다음 밑줄을 그을 거니까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만 거래 신고 의무가 생겨요. 매매. 다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거래 신고는 가만히 보면
요 계약서 쓰면 그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30일. 날짜를 모르실 분은 없어요. 30일 내 신고하시고. 근데 굉장히 촉박해요. 왜냐하면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이야. 보통 매매 같은 경우에 계약서 쓰고 잔금 날까지가 보통 한 달이에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계약서 쓴 때부터 30일 내에 거래 신고한다는 건 굉장히 촉박해요. 실무적으로 보면 처음에 초보로 할 적에 가끔씩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인데 착각해서 잔금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깨지는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안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하다가 이 30일을 넘기는 수가 있어. 그럼 법적으로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현실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과태료를.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제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 얘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쓴 날. 그 다음에 이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면 요 부동산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해요. 부동산 있는 곳이요. 물건지요, 물건지. 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하지.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근데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사장님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그 중개업소의 감독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등록관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사무실을 둔 사장님은 노원구청장이 등록관청이야. 근데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어.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노원구청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물건지인 도봉구청장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이 나눠져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원구에 사무실을 둔 사장님이 노원구에 아파트를 중개했어. 그러면 신고관청도 노원구청장이고 등록관청도 노원구청장이지.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나눠져. 분리된다고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건 사례 문제 나오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 요 신고관청에서 끊어주는데 요 신고 필증을 갖다가 요 신고 들어가면 지체 없이 발급하라고 돼 있어요. 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중으로 그날 안에 늦어도 다음날 정도까지 이런 의미예요. 지체 없이란 말이 법적인 의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아니고 이게 신고 들어왔을 때 신고 필증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날 중으로 그날 안에 아니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이 필증이 있어야지만 등기소 갔을 때 등기가 나요. 이전 등기가. 등기소죠. 원래는 부동산 매매하면 서류 갖추어서 바로 등기 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라에서 그런데 귀찮게 하는 거예요. 신고하세요. 필증 요거 받아가시고 요게 있어야 등기시켜줘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귀찮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거지. 이유는 이제 등기 내는 건 내는 건데 필증을 준 요 신고관청에서 검증을 해봐요. 어디서 검증하냐면 요게 신고관청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뭐 세무서에서 검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요 필증 준 여기서 검증한다고. 주고 나서 신고관청이 검증. 검증이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억의 신고가 들어왔어. 근데 요게 이 아파트 단지에 30평이 12억에 거래되는지를 자기는 12억 거래했다고 신고 들어왔는데 우리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이 그 아파트 단지에 최근 거래된 그 금액이 있죠. 실제 이제 그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거 다른 그 아파트 단지인데 다른 물건을 쭉 봐요. 그랬더니 다른 물건을 보니까 다른 물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것은 뭐 13억에 들어온 것도 있고 어떤 건 14억에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 10억이 들어온 건 거의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검증하면서 이상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수인데 이상하다고 공무원이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래서 체크한 공무원이 세무서장한테 이상해요라고 보내줘. 그러면 세무서장이 뭐예요? 그렇지.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최근에 그 아파트 단지 거래된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 12억대야. 12억 얼마. 좀 금액은 좀 차이 나는데 거의 12억 5천, 12억 3천 뭐 이렇게 돼. 그 아파트에. 비슷한 층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공무원이. 그거 정상 가격에 거래된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렇게 통보해 준다고. 세무서에. 예, 이렇게. 그러려면 비교를 하셔야 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쌓아두는데, 이 검증 체계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쌓아둬야지만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두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에 거래된 그 물건에 대한 거래 내역 금액을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아둬요. 실거래가 신고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쌓아둬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들끼리 입을 맞춰. 이 아파트 단지 30평 우리 원래 15억짜리인데 12억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 왜요? 옛날에 그 다운 계약서 쓰던 그 버릇을 못 고쳐. 그래서 15억에 계약했음에도 계약서는 다운으로 12억을 쓰고, 야, 우리 12억에 맞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12억 들어가니까 공무원은 뭐예요? 12억인갑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좀 속였지.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중개업소도 늘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울퉁불퉁했었어. 좀 시끄러워서 이렇다 저렇다 막 하면서 뭐든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원래 처음에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딱 궤도를 잡은 거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진짜 자기가 쌓아두냐?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어요. 이 한국감정원은 통계 내는 데예요. 실제 역할은 여기서 합니다. 안 하고.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이 지금 최근 이름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지.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요 파트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예,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특징은 옛날에 비해서 달라진 건 등기부에 보면 거래 가액이라고 해서 등기부 구경해 보시면 그래요. 거래 가액에서 12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금액이 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등기부에. 그럼 과거에 12억 얼마였다가 그다음에 13억 얼마, 그다음에 15억 얼마.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등기부 보면 쭉 나온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노출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짓말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물리면 투기적 거래를 했다고 해도 세금 빼고 나면,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는 대책 중에 하나로 이게 나온 거지. 잡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투명하게 한 점은 맞아. 앞으로 이 제도는 이제 뭐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 거래 신고 제도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텐데 그 중에 제일 앞에 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이 몇 개 안 됩니다, 장면이.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도 잘 나오는데요.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등인데 여기서 부동산은 요거죠, 요거.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부동산이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거래 신고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갖다 매매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을 갖다가 상속을 받았다. 거래 신고 안 해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증여받았다. 증여. 증여 뭔지 알죠? 증여했을 때도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매매. 경매로 낙찰받죠. 어떤 물건을 경매로 받았을 때도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되지는 않아요.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되는 건 어떤 경우만이라고요? 매매만. 이게 핵심. 더 나가서 가만히 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두 번째가 공급계약이 거래 신고 대상이 돼요. 공급계약.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거래 신고해야 돼. 이 빨간 것은 원래 없다가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해도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다가 이것도 투기적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거가 어떤 거냐면 분양받았을 때도 거래 신고, 분양받은 지위 자격을 다시 팔아먹었을 때도 거래 신고, 이걸 전매라고 해요. 분양받아도 거래 신고하고 분양받은 거 팔아먹어도 거래 신고. 이거 분양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 이게 분양권. 여기 분양권 전매예요. 빨간 거라고. 그런데 이 빨간 권, 분양받은 거, 분양권 팔아먹는 거, 전매한 거, 이것은 요 8가지 법에 근거해서 분양을 받거나 받은 분양권을 팔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빨간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8개입니다. 왜냐? 시험제는 요게 많이 나와. 그럼 8가지를 많이 익혀두시면 돼.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 틀리게는 잘 안 내요. 근데 이제 읽어서 들어봤다 그러시면 돼. 근데 제일 대표적인 건 요즘에 어떤 거냐면 주택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LH공사가 이 택지 조성할 땅이 있어. 그걸 팔아요. 그러면 우리 현대건설에서 그걸 5천억에 사와. 그 땅을. 그래서 거기다가 이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현대 힐스테이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잖아. 그게 이거예요. 이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현대 건설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고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 공급계약이 그대로 매매계약. 첫 번째 매매계약이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있고. 어디가 있어 공법? 또 뭐 있나? 그렇죠. 이것도 공법 시간에 배우죠. 이렇게 이 정도. 안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할 때마다 이제 언급을 하고 나중에는 필요하면 또 암기도 하고 그럴 건데 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암기할 사항들이 있는데 암기할 사항들 중에서 정말 A급도 있고요,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 암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 최소한 A급 정도는 정말 반드시 암기하고 하십니다. 이렇게. A급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요건 한 C급 또는 C급 이하예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323페이지 가시고 거래신고 대상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 박스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이 토지 건물인 부동산 매매계약이고요.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은 둘째 줄에 있는 공급계약 거기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이 323페이지 보시는 겁니다. 323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본사가 그렇지만 계속 중복 서술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한 군데만 밑줄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밑줄 그으면 안 되고 323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박스가 있고 위쪽 박스 말고 거기 가시면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거기를 밑줄 그으시라고. 토지 건물을 그리고 매매계약을.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둘째 줄에 있는 공급계약을 밑줄 그으시라고. 323페이지에서.
그다음 밑에 있는 0,3조가 있는데 거기는 별표를 치시고 이번에는 넘어가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게 아까 밑에 있는 6번. 뭐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이 하나 있구나. 그죠? 주택법 말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들어본 법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도시개발법 밑줄. 4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밑줄. 그럼 3개 맞네요.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첫 줄에 지위 매매계약에 밑줄 그으시면 돼. 지위 매매계약. 밑에 거 읽으실 필요가 없어. 지위가 뭐라고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가 지위를 얻은 거예요. 분양받은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고.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따라서 가볼게요. 우리 교재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 다음에는 거기 32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거래신고 방법이라고 나오죠. 325페이지 왔습니다. 제일 위에 거. 거래신고할 때 거기 보면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가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첫째 줄에 방문신고 동그라미 첫 줄 끝에 방문신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을 보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 드려봐요. 방문신고는 걸어가서 구청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걸어가서. 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인터넷 신고예요. 인터넷 신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사장님이 할 때 걸어가서 신고할 것 같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누가 걸어가고 앉아있어? 대부분은 뭘로 한다? 전자문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뚝딱뚝딱.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 보시면 거래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2번에 기출문제 표시가 무자비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 가로 2번 거래 신고사항이.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1번 공통이라고 써진 칸이 있어요. 별표를 하나 하시고 나중에는 암기하셔야 되고 이건 특 A급입니다. 지금부터 암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가나다라 마바사 요거 있죠. 요게 뭐가 있는지 이번에 읽어볼 거예요. 가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그럼 인적사항이 뭘까요? 뭐 공시법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지. 더 나가면 이제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까지도 인적사항으로 봐요. 한번 들으시면 돼. 그걸 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책에 쓰십시오 그럴 때는 쓰세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막 거기다 받아줬고 막 이러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고생하시려고 그래. 아, 인적사항이라고 해? 이런 거구나. 듣고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에 또요 잔금 지급일. 아, 신고할 때 우리가 언제 계약금 넣고 언제 중도금 넣고 언제 잔금 넣는지 요거 신고하는구나. 그죠? 그게 2번이야. 그 다음에 3번, 4번. 다하고 라를 묶으셔요. 다하고 라. 2개를 묶으시고. 다가 뭐냐면 바로 셋째 줄 가세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여기다 딱 밑줄 그으셔야 돼. 지금 매매한 목적물이 주소가 어떻게 되냐. 지목이 뭐냐? 지목이 대냐, 농지냐, 뭐 이런 거, 임야냐 이런 거. 면적, 몇 제곱미터다 이거 있죠? 이거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라번, 라번에 가면 둘째 줄, 첫째 줄에 보면 부동산 등의 종류라고 돼 있죠. 오케이, 종류에 밑줄 그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종류가 이런 거예요.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다세대 주택이냐? 그죠? 이런 걸 토지냐? 그죠? 이거 신고하는 거야. 이게 종류야. 종류. 그게 이제 라번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토지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토지 매매. 하는 거예요.
아까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급계약과 지위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신고하는 거잖아. 토지 있잖아요. 상가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상가 매매. 해야지. 그럼 여기 종류를 상가라고 적으셔야지. 근린 상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번이 뭐예요? 마번. 실제 거래 가격이요. 이걸 줄여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럼 나중에 이제 아까 보면 검증한다고 막 돼 있는데 검증하는 것은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초로 해서 요거 검증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검증.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비교해 본다는 게 이걸 비교해 본다는 거 실거래가를 신고 들어온.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조건 기한 이런 용어 배우시나요? 민법 시간에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어렵더라고. 어떻게 쉽던가요? 조건, 기한 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민법 선생님 잘 가르쳐 주겠지. 서덕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겠지.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번 있죠. 4번. 4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제가 줄여서 중개사 이렇게 많이 할게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사가 중개해 준 거네. 별표 치시고 4번. 이때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신고사항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써준 장본인이 대박부동산 홍길동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줬어. 그러면 그게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 걸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적사항이라고 돼 있죠. 홍길동이야. 이름. 홍길동 사장님. 밑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둘째 줄. 중개업소 상호가 대박부동산이야. 그 다음에 전화번호. 02 81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지. 주소. 노원구. 여기가 무슨 상계동 이렇게 이런 거예요. 거의. 이렇게 소개한 사장님의 정보가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면 이제 요건 이런 뜻이에요. 누가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마에 그죠? 거래했는가를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라는 건 가번. 언제 그러면 나번.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다라. 어떤 물건을 그죠? 얼마에. 이게 마지. 그죠? 그 요거 신고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에 거래했냐를 신고하는 거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암기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326페이지 가보세요. 3번이 있고요. 3번에다가 별표를 하셔야 돼. 별표를 아까 하나 했다면 이건 2개 하셔야 돼.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3번. 이때 3번. 3번 요 3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똑같이 따라서 별표하시라고 이렇게. 여기 이것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 아까 앞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왼쪽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서 밑줄 긋습니다. 법인 외의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렇게. 거기 딱 끊어 읽으셔야 돼. 끊어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박스 중에서 지금 보면 봐요. 3번 박스 중에서 이렇게 끊어 읽으시라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여기까지 또 끊어 읽으시고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대상 지역을 얘기합니다. 규제대상 지역이 뭐예요, 여러분? 규제대상 지역. 규제를 뭘 규제한다는 거죠? 여기 노원구도 규제대상 지역이 들어가요. 노원구 이런 데. 그러니까 서울은 전부 다 이제 규제대상 지역이에요. 규제대상 지역 중에는 정도에 따라서 제일 약한 게 조정대상 지역.
좀 더 세면 투기과열지구. 좀 더 센 것은 투기적으로 해. 그죠? 서울은 아직 안 풀렸죠? 풀릴 거야, 이제. 풀릴 수밖에 없어. 이제 규제, 이제 순차적으로 봐가면서 푸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보면. 풀어야지만 조금 이제 그 연착륙, 그러니까 깊은 충격이 가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그런 범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풀긴 풀 건데, 그걸 한꺼번에 풀면 또 효과가 없으니까 일부러 뭐예요? 하나씩 풀면서 이제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한꺼번에 딱 푼다고 해서 효과 바로 그냥 그만큼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씩 풀 건데, 뭘 규제하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에서 팔아먹는 거 금지시키는 규제가 있었죠. 투기적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규제예요. 그렇게 규제받는 지역이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두 가지가 늘어.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른쪽에 가 나오죠. 가가 뭐냐면, 가 있죠, 가 밑줄 긋습니다.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까지만 딱 밑줄 긋고 형광 펜칠 하셔야 돼요. 줄이면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이고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돈 나서 산 거냐 이거 신고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요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야? 라고 한번 질문을 받으면 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다 깨끗한 돈만은 아니야. 예? 누구한테 증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증여세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살짝 갖고 있는 돈도 있고, 돈을 벌었는데 그냥 탈세해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도 있고, 갖가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은 돈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검은 돈이 있을 거예요. 비자금도 있을 거고. 돈 어디서 나서 사는 거야? 그러면 대답하기가 조금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야,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건지 한번 소명해봐. 이렇게 나오면 세금, 뭐, 세무조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해도 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번. 자, 나번 두 줄 밑줄 긋습니다. 주택,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이다. 밑줄 긋고. 그걸 줄여서 우리 앞으로는 입주 계획이다 하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들어가서 할 거냐, 세를 놓을 거냐, 언제 들어갈 거냐. 응?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자고요? 입주 계획이다. 그래서 앞에 걸 우리끼리는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이다. 그 다음에 입주 계획이다. 이렇게. 요 두 가지 신고사항, 가하고 나의 두 가지 신고사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요. 아까 첫 번째 여기서 끊어 읽었죠? 6억 이상 주택을 매입했을 때입니다. 주택의 매매가가,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입했을 때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조달계획, 입주계획이. 여기까지 끊어 읽은 거예요. 주택 얘기죠. 6억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 대상 지역인 조정 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이때도 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금액을 안 따지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액을 안 따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왜요? 규제지역이니까. 그러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6억 이상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끊어서 했었죠? 그러면 왼쪽에 지금 기출을 이렇게 된 거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밑에다가 하나 쓰셔야 돼. 그게 뭐냐면 법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 다시 쓰셔야 돼. 법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 그래서 이게 세 가지예요. 법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사항으로 추가돼야 돼. 법인이 뭐 했을 때도 주택을 매입한 경우. 법인이 투자에 있어서, 법인이 투기에 있어서 선봉장입니다. 그것도 그 법인이다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건설회사예요. 꽤 잘 나가는 건설회사입니다. 근데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유자금 돌아가는 돈이 있죠. 그것 갖고 투기를 합니다. 법인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들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가족 법인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세금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진짜 움직이는 큰 세력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게 한두 푼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건설회사가 거기서 막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왜 뭘 범할 수 있냐면, 법인이 그동안에 2017, 18, 19, 22 상승기 때 엄청 나대면서 막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바지에 이제 법인을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귀신같이 다 팔고 다 도망갔어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순식간에 다 줄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인이 투기 세력에서 아주 선봉장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개인들이 짜시락짜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인이 투기 세력의 원흉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 팔고 없어졌다니까? 이런 제도 생기면서 생기기 전에 다 팔아. 어디서 또 알고 듣고.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지역을 안 따집니다. 금액을 안 따집니다. 다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입증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다고요. 검은 돈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세 가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늘지요, 지금. 이 세 가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늘지요? 두 가지가 늘어요. 별표 2개 했죠?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지금부터.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평군이에요. 규제 지역이에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에요. 이 가평군에서 A라는 개인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매입합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신고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비규제 지역이지만 액수가 6억 이상 되잖아요. 자, B라는 개인이 가평군에서 2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주택이에요, 주택. 아파트.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갑니까? 비규제 지역인데 액수가 2억밖에 안 되니까 6억 이상이 안 돼서. 응? 아니죠? 자, C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 가평군에서 10억짜리 상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요것은 신고사항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10억짜리 상가인데.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상가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그러면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나요? 하죠. 여기서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신고사항에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빠진다라는 거지. 아무리 10억일지라도. 그렇죠? 오케이. 하나 더요, 마지막. D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D라는 법인이 오래된 빌라를 매입합니다. 5천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 법인은 빌라니까 주택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지역도 안 따져요. 비규제 지역일지라도. 금액도 안 따져요. 5천발이 안 되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엄청 나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인 잡으려고. 근데 못 잡을 겁니다, 앞으로도. 보나마나 이제 하락기 때 이 사람들이 돈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돈 하락기 때 돈 갖고 있다가 언제 쏠까 지금 아마 눈이 벌걸 거예요. 또. 나중에 돈 벌 거예요. 보나마나. 보나마나 돈 벌어 또 저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사서 돈 벌고. 상승기 때는 상승기대로 돈 벌고. 근데 그 벌거나 말거나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